자, 사르트르를 볼게요. 그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존재와 무가 일단은 주저예요. 굉장히 매혹적인 책이에요. 예,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글 잘 쓰잖아요, 사르트르가. 문학적이고, 그렇죠? 예, 인문인이죠, 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번역된 책이 있어요. 두 번째 주저, 변증법적 이성 비판. 아마 2권인가 3권으로 번역된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변증법적 이성 비판. 그 존재와 무의 테마를 설명하면서 그 사람 주저인 변증법적 이성 비판도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어떤 책인지 이거 진짜 안 팔리거든요. 사르트르가 너무 낡아 보이죠. 그 이후에 뭐 알티스, 푸코, 들레즈, 데리다, 그쵸? 거기다가 이제 그쵸, 여러 사람 등장했다가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의 아간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치 철학자까지 다 나와버렸으니까 너무 낡아 보이죠. 근데 그 사르트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쉽게 우회할 수 없는 힘이 있는. 이 존재와 무라는 거가 이 책 제목이 다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사물 같은 것들이고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천식 있어요? 왜 제 책 이랬어? 살에 걸렸어? 힘드니? 그러니까 용어가, 존재라는 용어 같은 경우는 다 다르죠? 철학자마다 달라요. 어떨 때는 그냥, 여기 뭐예요? 컵이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쓸 때도 있고, 하이데거 정도 되면 존재는 그냥 빛 같은 거예요, 빛. 그러니까 이 세계를 드러나게 해주는, 그래서 거의 신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때그때 다르죠, 모든 어휘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옛날에 어느 커플을 봤는데, 그 커플에서 그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가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 썼던 멘트가 아직도 기억나요. 야, 쌍놈의 새끼야. 이거는 그 문맥에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철학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자마다 그 용어들은 다르거든요. 근데 사르트르한테 있어서 존재는 사물 같은 건데, 이런 거. 이게 존재예요. 존재. 존재의 정의는 뭐냐면요. 이런 사물들은 의자라는 것들은 왜 만들었어요? 의자가 이거 있게 됐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앉으려고. 그래서 저 선생이 강의하다 보면 다리도 아프니까 앉으려고. 앉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먼저 있고 의자를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이것들이 사물들이에요, 이런 거, 테이블. 여기 보면은 간만에 작동을 하네요. 보통 푹푹 뒤로 밀렸는데, 이 분필 이거 잡는 거 있죠? 이것도 있죠? 이것도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손에 안 묻게 이렇게 기타 등등. 그런데, 괜찮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은 거꾸로요. 그래서 그럴 때 이때 있음이라고 쓰지 않고 이 용어를 써요. 그렇죠. 이렇게 밀리죠, 얘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요. 영화배우 되고 싶다? 오케이, 만들 수 있죠. 이해되죠? 인간은 만들 수 있잖아요. 좌절할 수도 있지만. 수영선수? 만들 수 있죠. 인간만큼은 꼬맹이 때 얘가 어떤 존재로 어떤 본질이 주어졌냐라고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라고 불렀던 거예요. 본질?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존재라고 딱 붙이면은 사물들 같은 경우는 미리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해하는 사람은 뭘 이해해요?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의자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컵?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본질을 만들어요. 나 자신을 만드는 존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이그지스턴스라는 표현은 예전에도 강조했지만 존재한다라는 표현이랑 바깥이라는 표현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현재 주어져 있는 본질 있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뭐다 이렇게 규정이 되지만 그 사람이 10년 뒤에 보면 달라져 있죠. 그렇게 인간은 여기 있음 바깥이거든요. EX요.
그래서 이게 실존주의다라는 표현이 이걸 쓰잖아요. 근데 실존주의라는 말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 그래서 제가 철학대 철학이라 탈존이라는 번역을 했어요. 탈존. 존재, 벗어나는 거잖아요. 탈출한다. 탈존주의예요. 사실 사르트르는.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자신이 현재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계속 벗어날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이 비루하게 살고 있고 이기심 많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그 모습을 규정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를 반성하고 극복해서 다른 모습으로 고귀한 인간형으로도 변할 수 있죠. 고귀한 인간 유형도 천박하게도 변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딱 구별하는 거예요. 존재와 무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 인간만큼은 자유로운 거예요. 사르트르의 테마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예요. 사르트르가 제일 싫어하는 혐오하는 존재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임을 포기하고 사물처럼 존재처럼 살아가는 인간들한테 구토를 느껴요. 예를 들면 커피숍에 갔는데, 그쵸? 커피숍에 갔는데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점원 있죠? 나는 짜증나는데 그 상관없이 기계적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인간들 보면 구토, 로봇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사르트르의 작품에서 구토의 느낌은 거기서 와요. 인간인데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자처럼 행동하는 인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 사이가 막 싸울 때 남자가 같이 마치 매뉴얼처럼 와요. 뭐가 힘들었어? 어떤 게 문제지? 지금은 내가 막 화를 냈던 이유는 딱 하나. 좀 얘기 좀 하자가 포인트여서 사례를 하나 잡은 거죠. 너 왜 나 만났을 때 안 웃어? 뭐 이런 걸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기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지금 문제는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르트르는 구토를 느끼는 거예요. 구역질이. 인간이 아니니까. 사르트르가 문학에서든 어디에서든 인간은 인간인 거고 인간은 자기를 극복하는 게 핵심인 거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를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예요.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거고 자유를 감당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나는 이게 본질이야. 나는 대대로 백정 집안이니까 소잡아야 돼. 이런 인간들을 보면 사르트르는 구토를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사물이 아니거든요. 의자가 아니거든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탈존이거든요. 인간은 무거든요. 인간은 본질이 주어져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은 본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르트르 입장에서 정근대사회 여자니까 백정이니까 귀족이니까 이 사회는 구토스러운 사회예요. 그런 일체의 억압 있죠. 인간이 변동 못하게 하는 모든 사회에 대해서 사르트르는 혐오해요. 사르트르가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됐었을 때도 뭐 했는지 알죠? 스페인에서 프랑크 독재 정권이 있었을 때 프랑스 지식인들이 푸코, 그때 막내둥이가 푸코였을 거예요. 사르트르를 대장으로 모시고 파리 드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요. 시위하러. 뭔지 아시겠죠? 자유! 뭐 이런 걸 가려고 내리자마자 프랑코 정부에서 다시 옆 비행기에 태워서 다시 오거든요. 그때 대장이 사르트르예요. 인간은 자유로워야 돼요. 그거를 인간한테 어떤 그 사람의 계급이 어떻든 노동자의 아이든 누구든 간에 그거에 고착시키고 그렇게 되는 모든 사회들은 구역질 나는 사회예요. 이해되시나요? 사르트르의 생각이? 사르트르는 실천적 지식인이에요. 이른 나이에 돌 던질 할아버지 있어요? 국내에? 돌 던졌던 분이고요. 연자 시위 이런 거 하시는 분이고요. 드골공원에서 막 이러면서. 푸코가 막 해야죠. 할아버지 그만 가시죠. 몸 상하세요. 격렬하게 살았던. 물론 이제 사르트르의 옆에는 누가 있냐 하면 보바르가 있었죠. 그 여자가 사실은 사르트르를 거의 키웠죠. 위대한 사랑이 때때로 어떤 철학자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예. 이런 자유에 대한 감각 철저하게 관철시켰어요. 너 부인이니까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가족제도를 거의 폐기하잖아요.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줬고 그런 충격을 줬었던 게 또 보바르고. 훌륭한 커플이죠. 때때로 보면 좋은 철학책보다 좋은 애인 하나 있는 게 그 사람을 성숙하는데 더 빠른 지름길이다. 인문학에 돌파구가 안 보이면 사랑을 해라. 그게 제 지론이에요. 근데 허접한 애들 말고 여러분들을 영감으로 가득 차게 해주는, 그렇죠?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네. 그 책에도 썼잖아요. 베냐민한테 라시스가 있었어요. 매력적인 유태인 막시스트. 그렇죠? 나폴리에서의 2년. 그 시간은 베냐민을 거의 결정해요. 제가 봤을 때.
뒷조사를 하면요. 다 나와요. 라시스 예뻐요. 베냐민보다 오래 살았어요. 오래. 아주 건강하게. 투사처럼. 뭔 얘기하다 이랬지? 자, 그러면 변증법적 이성 비판은 왜 썼냐? 우리가 어떤 주어진 역사 조건이 있잖아요. 역사 조건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게 너의 본질인 거야. 너 셀러리맨? 셀러리맨으로 사는 거예요. 그쵸?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조건에서 그걸 부정해서 다른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조건적 자유인연과 비슷해요. 사르트르는 후반기 작업에서 이 부분에서 막 인간은 막 절대적 자유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특정한 역사적 지형 하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내가 20살까지는 교육제도나 자본이나 국가제도나 기타 등등 제도에 의해서 어떤 자리에 어떤 포지션을 맞게 길들여지죠.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조선조 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 사르트르 입장을 따르면 거부하는 것들 대상, 만들어지는 대상은 좀 다르겠죠. 지금 이 시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적 자유요. 뭔지 아시겠죠? 존재와 무가 원리적으로 인간이 무다, 인간이 자유다라는 걸 보여줬다면 인간한테 주어진 본질이 없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계속 자기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다를 보여줬다면 그 조건이 뭐냐? 우리는 어떤 조건에 있잖아요. 그거를 다는 게 변증법적 이성비판이죠. 그 존재와 무가 너무 인간을 추상적으로 본 거 아니야? 너무 인간을 낙관적으로 본 거 아니야?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변증법적 이성비판을 안 본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국내에 작년인가 이 책이 번역돼 나왔어요. 안 팔리는 책이에요. 중요한 책이죠. 인간의 자유. 맞아. 우린 사물이 아니야.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나를 부정할 수 있고 나를 극복할 수 있어.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디테일한 이야기, 우리는 어느 조건에서 벗어났고 어떤 시기에 벗어나고,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자각하고 있는 나는 이런 상태에 살고 있어가 있죠. 그건 역사적인 층이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증법적 이성비판에서는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책이죠. 그러니까 사실 존재함으로 안 읽고 변증법적 이성비판을 그냥 읽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주저는 변증법적 이성비판이야. 제가 봤을 땐. 불행히도 제가 알기로 완가는 안 된 걸걸요, 아마. 근데 아이디어는 다 있어요. 서점에 있었거든요. 질문 있으세요? 사르트르요? 멋있잖아요. 사르트가 언제 구토를 느낀다고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물 흉내를 내는 것들. 나중에 구토라는 책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 생각으로. 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점원의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사르트는 그거에 보여서 혐오하죠. 인간인 주제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자유를 폐기하면서 기계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노동자면 노동자로 기타 등등 있죠. 주어진 거에 완전히 맞춰서 기계처럼 돌아가는 인간들 보면 혐오해요. 아주 혐오해요. 그게 구토의 기원이거든요. 사르트르한테. 그러니까 사실 존재와 무가 읽기 싫으신 분은 구토라는 그 중편소설은 짧아요. 여기 들었던 거에 감각에서 구토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 어렵지 않게. 구토가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렇죠? 문학이 더 유대해요. 존재와 무 이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그냥 구토 짧은 거 그냥 한 방에 딱 읽고 느끼면 사르트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가 딱 보이니까. 사르트르 저작은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아요. 전집 다 번역되려면 뭐 엄청날걸요. 글 많이 썼고 문학작품도 뭐 명료한 것들 많고 글 잘 쓰죠. 그 존재와 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섹션은 제가 옛날에 다른 책에서 썼지만 섹스와 애무에 대한 분석 부분은 특히 애무에 대한 분석은 최강해요. 철학자가 애무가 왜 우리가 애무를 하는지를 다뤘던 그 부분은 제가 그 철학적 시읽기의 즐거움이란 책에서 누구였더라? 서른 잔치는 끝났다 누구죠? 최영민 시인의 그 차와 동종이라는 시 분석할 때 사르트르를 쓰고 거기서 왜 인간은 서로를 애무하려고 그럴까? 이거에 대한 그 사르트르 분석을 소개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와 무가 제목은 저렇지만 딱딱한 책 아니에요. 너무 복잡할 거야 아마 읽으면. 내가 저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려는 것들에 이런 심오한 의미가 있었다니 이런 거 그쵸?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허접한 사람 아니에요 사르트르는요. 그러니까 20세기 철학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원리적인 얘기보다 어떤 타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타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게 20세기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타자와의 관계를 중시하게 되면
그러니까 20세기 철학과 그 이전의 철학의 차이는 그거예요. 20세기 이전의 철학이, 근대 철학이 코기토 있죠. 나의 생각, 나의 실천, 나는 뭘까? 이런 거였는데 20세기 들어오면서 변해요. 타자와의 관계가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해되죠? 그런데 사르트르는 이미 일찌감치 거기에 보면 아주 그 놀랄만한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존재하면은 꼼꼼하게 읽고 변증법적 이성 비판에는 애무에 대한 섹션이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쉽게도. 그렇죠. 이거는 있고 그 존재함부에 그래서 그 가치가 있죠.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그 섹션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아주 명문이에요. 아름답고. 국내 번역서는 명문은 아니에요. 아쉽죠. 근데 읽을 수 있어요. 줄쳐가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사르트르 괜찮은 사람이에요. 됐죠? 사르트르 이해되시죠? 사르트르 재밌어요. 명료하고 재밌고 좋아하실 수 있어요. 진짜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암울하지만 현대 철학자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들레즈? 아니에요. 저는 알티세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알티세를 좋아하는 이유는 알티세의 문체는 아직도 봐도 흥분돼요. 저는 이렇게 글 쓰고 싶어요. 진짜로. 언제나 이렇게 글을 쓸까. 아유 참. 이 젊었을 때 썼었던 이 원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9페이지라고 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주체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그 테마 밑에 있는 원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최초의 정식으로서 알티세르는 사르트르의 자유이념을 가장 정면에서 공격한 사람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최초의 정식으로서 모든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인 개인들을 주체로 호명한다고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아주 흔한 경찰의 또는 다른 일상적 호명과 같은 유형 속에서 그것을 표상할 수 있다. 헤이, 거기 당신! 만일 우리가 상정한 이론적 장면이 길거리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호명된 개체는 뒤돌아볼 것이다. 이 단순한 180도의 물리적 선에 의해서 그는 주체가 된다. 왜? 왜냐하면 그는 호명이 바로 그에게 행해졌으며 호명된 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문체 간결하죠? 길거리에서 경찰이 여러분들을 불러요. 어이 거기 당신, 내가 범죄자라면 돌아보겠죠. 주체는 그렇게 탄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체는 그렇게 만들어진 주체에 불과하다라는 게 알티세르의 테마거든요. 이게 유명한 호명태제예요. 호명태제. 우리는 불려진다. 사실은 맞죠. 꼬맹이들한테 언어를 가르쳐 보신 분 있죠. 아이를 선생님 아이한테 말 가르쳤던 거 기억나시죠? 컵, 엄마, 볼펜, 나라는 말을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아이가 나라는 말을. 굉장히 힘들거든요. 잘 보세요. 컵, 두 번째 선생님이 아이 역할 해주세요. 말을 몰라요? 컵. 좋다. 계속해야지. 펜. 나예요? 엄마인가요? 나라는 말은 가르치기 거의 힘들어요. 이 나라는 말을 만들었을 때 주체가 다 지시로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거는. 그러면은 엄마를 그렇게 부르겠죠? 이상하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no 하면은 어떻게 돼요? no 이런다니까요. 굉장히 힘든 거. 한 번의 비약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말을 지시로는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이가 어느 순간에 나라는 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한번 메타적으로 한번 뒤집어야 돼요, 아이가. 나머지는 다 돼요. 이런 거 다 되거든요. 사과 이런 거 다 되는데 나를 가르쳐야 돼요. 나라는 말. 누가 이거 어질렀어? 내가. 호명태제란 말이에요, 그게. 호명태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어느 순간에던가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나라고 불려지고 내가 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메커니즘. 요 글을 썼었을 때 알티세르가 정신분석학을 많이 봤을 때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는 지적이세요. 하지만 나라는 단어를 획득을 해야지만 그 아이는 어른들과 같은 대화 문맥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하나의 바로미터거든요. 나라는 표현을 썼던 거는 정신분석학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경험이에요. 지시로서는 못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과 정신과, 그쵸? 여러 가지 있죠. 뭐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지만 그 어느 지점에 가다 보면 나라는 걸, 모든 거를 대개는 지시로 배우니까 그림책 보면 다 지시죠, 용도가. 코끼리 그림, 코끼리 이러잖아요. 마지막 딜레마에 이제 부모님들은 봉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의식 안 해요. 어느 순간에 애가 그냥 내가, 꼬맹이들 처음에 쓰는 표현은 내가라는 표현은 아니다. 아니요, 아이 이름을 자기가 써요, 처음에는. 뭔지 아시겠죠? 애 이름이 승준이다 그러면 승준이는요 이렇게 써요. 그게 나라는 용어로 바뀌는 거는 진짜 질적인 단절이 한 번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르치니까 승준아, 너 승준이 이러면 승준이는요 이렇게 쓰잖아요. 나는 이렇게 안 써요 별로. 그건 하나의 단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정신분석학에서 한 아이가 주체로 나타났을 때 나라는 그 어휘를 쓸 수 있는 거 있죠. 그 지점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랑 관련돼서 보면 제가 밑에 풀어놓은 거를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할게요. 모든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인 개인들을 주체로 호명한다라는 알티세리의 생각은 흠이 호명태제라고 불린다. 어떤 인간이 태어났을 때 그는 벌거벗은 한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는 이미 그를 부를 준비를 모두 갖추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김이라는 성을 쓰는 가정의 한 성원, 남자, 한국인, 노동자 계층이라는 사회구조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구조에 익숙해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제 하나둘씩 순차적으로 정해진 내용들을 가지고 그를 부르기 시작한다. 얘야라고 부르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대답하는 순간. 구체적인 개인은 점차 특정한 주체로 구성되기 시작한다. 결국 호명이란 행위를 통해서 주체는 스스로 사회구조의 어떤 한 가지 배역을 떠맡게 되는 것이다. 알티세리에 따르면 이렇게 주체로 호명된 뒤 구체적인 개인이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생각이나 행동들에 이데올로기가 무의식적인 표상체계로 작동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주체는 구성되어 있다면 발악을 하고 있는 자유롭다니 헛소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글을 썼었을 때 알티세르는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 구조주의라는 거 아시죠? 실존주의와 구조주의는 다 이렇게 영어를 딱 써놔야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선생이. 그쵸? 이게 참 문제예요, 그쵸? 이렇게 또 써놔야지 필기할 때 또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아직도 수수께끼가 그거예요. 제가 떠드는 얘기를 필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당혹스러워요. 그냥 떠드는 얘기를 왜 적고 있지, 저 사람들은? 이 구조주의거든요. 구조주의라는 거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죠. 예를 들면 그런 발상인데 주사위 있죠, 주사위. 주사위를 생각을 해보면 주사위가 눈이 1, 2, 3, 4, 5, 6이죠. 이게 전체 세계라고 그러면 1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 2가 아니고 3이 아니고 4가 아니고 5가 6이 아닌 거예요. 1이 고유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주사위에서는. 이런 것처럼. 이해되시죠? 전체 구조화에서 어떤 기능을 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경우들 꽤 있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떤 독립된 개인이고 주체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내지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 역할 캐스팅에 딱 맞아버리면 전체 사회구조에서 그 역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구조주의가 집요하게 문제 삼았던 건 한 개인이란 존재가 식별되려면 1이라는 게 식별되려면 전체 주사위 눈 있죠? 주사위 눈에서 2가 아니고 3이 아니고 4가 아니고 5가 아니고 6이 아닌 그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1이 고유하다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구조주의라는 거는 우리 개별의 인간의 존재가 한 구조의 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보면은 노동자와 자본가로 자본주의가 양분된다면 노동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막스가 자본론을 쓸 때 서문에 뭐라고 썼어요? 나는 자본론을 쓸 때 장밋빛 입장에서 이 글을 쓰지 않는다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노동자들 중에서 노동자적 의식 안 가진 사람이 있고 자본가 중에서 착취 안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외적인 것들이야. 다 빼자라는 거예요. 난 인간이 희망이 있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구조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본가가 노동자한테 잘할 수 있죠. 너무 잘해줄 수 있죠. 경기가 안 좋으면 자르죠. 그게 자본가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자본론 쓸 때 그러잖아요. 사실 구조주의적 접근법이거든요. 나중에 서문 읽어보세요. 이 표현을 써요. 나는 노동자와 자본가들을 장밋빛으로 그리지는 않는다.
인간으로 그리지 않다는 거예요. 내 눈에 봤던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자본주의란 구조 안에 배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배역을 맡은 이상 그 사람이 아무리 젠틀하게 해도 마지막 부분 결정적으로 구조의 힘이 작용할 때 있죠. 내가 자본가로서 자본가로 유지한다면 제가 여기 사장이고 여러분들이 노동자들이에요. 물건이 안 팔려요. 여러분들한테 주는 임금을 계속 줬다가는 안 돼. 분명히 해고를 해야 되죠. 아니면 자본가를 포기하다든가. 해고를 하죠. 물론 해고하는 제스처는 다르죠. 미안하다. 회사가 잘 되면 불러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냉정하게 그냥 복불복으로 자 1번 직원, 4번 직원, 8번 직원, 9번 직원 나오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느끼기엔 노동자 입장에서 어때요? 앞사람이 좋은 사람, 뒷사람은 나쁜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막스 입장에서. 그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학적인 접근이다라는 거에 그 전형이 구조주의적 접근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구조 역할에서 구조에서 캐스팅을 맡은 거 있죠. 어느 남자들 보면 남편 있죠. 좋은 남편 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부장적 사회에 있어서 남편이 해야 되는 그 기능 부분에 첨예하게 들어가면 그건 알아요. 나랑 옛날에 연애할 때 1대1로 인간적으로 만났던 사람이 이렇게 다를까? 왜냐하면 결혼을 한 거거든요. 가족 구조에 들어간 거예요. 가족 구조에 들어간 거예요. 구조에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럴 때 그 구조에 들어가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그래서 구조주의는요, 아주 냉정하게 그걸 분석한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행위, 범위, 헛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구조 역할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자본가지만 착한 자본가, 나쁜 자본가의 폭은 있죠. 하지만 자본가는 자본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자본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잉여 가치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론은 그렇게 쓰여지잖아요. 나는 자본가나 노동자를 장밋빛으로 그리지는 않는다. 그렇죠? 차갑고 냉정하게. 그 구조 속에서 누가 캐스팅이 되든지 간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역할만 기술하겠다. 그러면서 자본론은 쓰여져요. 그 똑같은 발상이에요. 구조주의는 그렇게 출발해요. 모든 거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랑, 뭔지 알죠? 심지어 샤르트르가 주장했던 저 뭐예요 저거? 예?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햇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게 어떤 구조 속에 들어있는지 보여주겠다. 그게 구조주의거든요. 차가운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자들 중에서 대표적이죠. 구조주의의 아버지 뻘되는 레비스트로스 있죠. 드디어 이 할아버지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올해인가 돌아가셨죠. 100살이 넘으신 거 아니에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렇죠? 무릇 인문학자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려면 책 한 권 쓰고 일찍 죽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계속 써요. 와, 레비스트로스 책 너무 많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한 3, 4년 전에. 제가 그래서 글 쓰다가 확인해 본 거예요. 20세기 초인가? 그쯤에서 태어나셨어요. 진짜 1902년 뭐 이래요. 제가 알기로. 1902년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가지고 글 쓰다가 지금쯤은 돌아가셨겠지. 네이버해봤더니 아직도 그거예요. 출생 그래요. 그래서 막 알아봤어요. 아직도 정정하시다. 이래가지고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의 책이죠. 슬픈 열대? 슬픈 열대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슬픈 열대 한 섹션에 샤르트르 비판 챕터가 있어요. 실존주의 비판. 너희들이 구조를 알아? 뭐 이런 섹션이 있어요. 그게 저 부르의 명문장이거든요. 슬픈 열대일 거예요. 슬픈 열대에 샤르트르를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샤르트르는 그거 강조했었잖아요. 인간이 어쨌든 구조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고 그렇게 되더라도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쪽에 가도하게 하는데 구조주의는 그렇지 않았어요.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 형식을 계속 유지하는 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호명되면 그 주체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20세기 프랑스의 지적인 분위기에서는 극단적인 인간의 가능성, 인간은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사르트르예요. 반면 아주 차갑게 비판한 게 이 구조주의자들이에요. 왜 그렇게 차갑게 비판했을까? 구조의 반복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